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어 화법소통문과 사회를 맡은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 연구소 교수 이유미입니다. 한국어에 대한 깊은 논의를 위해 긴 시간 준비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해온 저희도 매우 아쉽습니다만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뜻깊은 행사를 해낼 수 있고 온라인이지만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플랫폼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세계 한국어 대회가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또한 2020 세계 한국어 대회 제1분과는 국립국어원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된 행사이기도 합니다. 한국어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국립국어원 개원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어 화법소통 분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분과 발표인 국어 화법소통 분과는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화법과 의사소통을 주제로 총 4분의 교수님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4분의 교수님은 일본 주사이 국제대학교 국제인문학부 국제문화학과에 계신 나카가와 마사오미 교수님이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모스크바 국립외국어대학교 동양언어학과의 모졸 따지아나 교수님. 네, 인사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의 민병공 교수님. 네,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의 전은주 교수님이십니다. 국어 화법 소통 문과의 진행은 4분 교수님의 발표를 먼저 듣고 4분 발표자를 모시고 상호 토론하는 집담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중 여러분께서는 4분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는 경우 유튜브 채널 채팅방을 이용하여 질문해 주시면 이후 발표자분들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사무국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 세계 한국어 대회의 국어 화법 소통 문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조사이 국제대학교의 나카가와 마사오미 교수님께서 뇌성마비를 가진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당사자 연구, 대학 문화와의 접촉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나카가와 마사오미 교수님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사이 국제대학교 나카가 마사오미라고 합니다. 먼저 이러한 발표 기회를 주신 학회 관계자 선생님들과 그리고 저의 지도 교수님이신 민병호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뇌손마비를 가진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당사자 연구, 대학 문화와의 접촉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는 다양한 언어 학습자에 대한 학습 지원과 동합, 인클루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먼저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학습자의 증가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거는 자스토라는 기관에서 매년 장애를 가진 학습자, 대학교라든가 전문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습자죠. 그 학습자하고 대학교 수를 이렇게 파악하는 자료인데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자 차별해소법이라는 법이 일본에서 시행되면서 이른바 눈에 안 보이는 장애를 가진 학습자의 실태 파악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이나 눈에 안 보이는 장애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평균적인 학습자를 산정하는 그런 교사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합교육, 인클루시브 에듀케이션,
아니면 통합 인클루전이라는 개념이 정착되어 있지 않고 본격적인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통합이라고 하면 그 언어 내 기능을 내 기능이 떠오르는 교사가 일본에서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내손마비라는 그 장애를 가진 일본어 모화자, 이 모화자는 그 일본에서 특수학교에 12년 동안 그 재학한 후에 대학교에 진학하여 한국어를 지금 일본에서 전공하고 있는 학습자입니다. 그 학습자가 그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부딪히는 장벽과 이와 관련된 언어 문화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물론 그 12년 동안, 일본에서 특수학교에 다니면은 그 현재 다니는 대학교하고 많은 그 문화 차이가 있고, 비교도 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 통합교육의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을 참조해 주시면, 통합교육이라는 게 모든 학습자, 장애가 있다 없다 상관없이 모든 학습자 그 다양한 요구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 기존의 교육 제도에 학습자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육 제도 자체가 학습자의 다양성에 맞추는 아니면 그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네, 학습자에게 교육이 맞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통합교육은 만들어내는 과정, 더 나은 그 내용이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원고에 제시한 건데, 네, 제가 여기서 초점을 두는 부분이 이 빨간색 부분입니다. 위에 있는 부분은 특수학교 같은 특수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특수교육의 경우에는 그 전문적 개입이 있고, 거기에다가 그 개별적 특성에 대처하는 교육이 있는데, 대학교는 특수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 특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보편적인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에 의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그 어떤 학습자가 어떤 특별한 요구를 가진 학습자가 교실에 들어왔을 때 급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다양한 학습자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들어왔을 때 약간 변화시키는 아니면 수정하는 이런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본에서의 한국 교육이라는 그 맥락에 적용하면은 그 두 가지 연구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통합교육에 관한 학습 환경 설계 연구, 교사학습 트레이라든가 아니면 내용 방법에 관한 연구, 저도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발표에서 중심이 되는 당사자 연구입니다. 네, 당사자 연구라는 게 뭐냐 것인데, 당사자 연구라는 게 일본에서도 아직 그 영어 번역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당사자끼리 하는 연구와 당사자가 아닌 누군가, 예를 들면 연구자에 위한 그 당사자 연구가 있는데, 이시하라는 당사자 연구는 당사자가 자신의 체험이나 어려운 문제점에 대하여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구하는 영역, 이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나가는 영역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당사자가 가운데 있으면 주변에는 교직원이라든가 보호자, 가족이 있는데 이런 그 당사자를 둘러싼 그 사람, 물건, 일 등에 대해서 연구자 제가 대화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인터뷰를 주로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사자의 학습 증명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사회적 맥락, 주변 환경 등을 포함하여 사회 문화적 측면까지 연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본고의 그 조사 대상자 방법인데,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자의
입니다. 뇌선마비를 가진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습자입니다. 본고에서는 그 학습자 A가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한국어 학습 환경과 학습 상황, 이것을 그 분석한 제1차 조사와 입학한 후에 그 학습 환경과 학습 상황을 파악한 제2차 조사, 제3차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기타 조사 개요와 배경에 대해서는 3.1과 3.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시지각 인지의 문제인데 학습자에는 그 한글이 상당히 어렵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외우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시각인지 공간인지의 문제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특수학교에서는 한자를 배울 때도 이렇게 사진에 있는 1번 반, 2번 반, 3번 반, 4번 반 이렇게 나눠서 그림같이 이렇게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글도 본인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인식하고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독학으로 혼자 공부한 건데 특수학교에서 이런 그 학생의 어려움을 인식하면서 이렇게 기존 지식을 활용한 그러니까 일본어의 한자라는 지식을 활용한 이러한 그 어플리를 그 소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글씨도 그리고 어휘도 같이 배웠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개념 이해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 예를 들면 그 한국어의 문법 설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인은 뇌선마비의 영향으로 이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그 동시에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대학교의 문제인데 그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사가 아니면 그 보호자가 많이 도와주고 교실도 그 3명 아니면 5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그 피드백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에서는 그렇지 않고 여기서 밑에 선배가 말하는데 친해져서 한 사람한테 의존하면 역시 부담을 느끼니까 가능한 한 평균적으로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부탁한대요 라고 하고 있는데 요청할 수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학교라는 특수학교가 아닌 상황에서는 요청하기가 어려워서 개념 이해 문제인데 교사한테 마비가 있으니까 좀 시간 달라고 하거나 그 개념 이해 문제라고 설명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그것을 다른 이유로 그 시간 연장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합교육이라는 게 학습자가 기존 교육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그 학습자에게 맞춰야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학교에 불만이 있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양상이 보인다는 것은 역시 학습자의 어려움이라는 게 개별적 특성과 학습 환경의 상호작용 안에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에는 학교가 그것을 개선해야 하고 그런 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향후 과제로 먼저 한국 교육 전체에서 통합교육이라는 개념을 공유하고 그리고 학습자마다 다른 특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그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교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 학습자는 저랑 같이 지금 공동 연구자가 됐습니다. 같이 공동 집필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본인이 발달 장애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 그거를 검사하러 갔습니다. 그 결과 발달 장애 진단도 내렸는데 그것을 이 학습자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학습자를 연구하면서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같이 제기하고자 라는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고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학습자에는 뭐 당사자이며 한국어 학습자입니다. 저는 학습자 A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가 아니지만 한국어 교육 연구자이며 한국어 교육 관계자입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시점이란 연구자라는 저의 시점을 융합시켜서 일본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하여 통합 교육에 관한 뭔가 제언을 앞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과제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좀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발표했습니다.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원고를 좀 이렇게 참조해 주시고 학기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카가와 마사오미 교수님께서는 통합교육의 측면에서 한국어 교육 학습자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서 통합교육 대상자의 한국어 학습 시스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학습자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고요. 우리의 교육이 조금 더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 방향성들을 생각해보는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발표를 해주신 나카가와 마사오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외국어대학교의 모졸 따지아나 교수님께서 러시아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화법 교육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모졸 따지아나 교수님은 모스크바 국립외국어대학교 동양언어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교수님 발표 바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스크바 국립외국어대학교 동양어 학과장 모졸 따지아나입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러시아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화법 교육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현상들을 자신이 구축한 고유한 세계관과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라는 특수한 창을 통해 해석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한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그 언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문화를 통해 실세계를 개념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명한 독일의 언어 철학자 훔볼트의 말을 인용하자면 언어는 세계관을 나타내는 내면 형식의 외부적 표현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는 것은 결국 문화도 같이 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는 언어에 내재해 있고 언어는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언어 사용자들은 특정한 의사소통 전략의 사용을 요구하는 특정한 문화적 문맥 속에서 언어를 사용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는 같은 의사소통 상황이더라도 상이한 의사소통적 전략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언어가 단순히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문화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2언어 학습자에게 있어서는 학습하는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언어의 기능을 크게 정보 전달과 대인관계 유지 기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은 언어에서 다른 방향으로 대별됩니다. 정보 전달적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대인관계 유지 기능은 화자와 정자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내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유지나 형성을 위해서는 과장된 말이나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 전달 기능에서는 정확성이 중요하고 대인관계 유지 기능에서는 우호적인 관계, 즉 공손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손성은 보편적 현상이지만 언어마다 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상대적 특성이 있습니다. 러사오 모 화자는 상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행동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보다 정보 전달 지향적 특징이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또한 러사오 모 화자들은 발화의 형식보다는 발화의 내용을 더 중요시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서의 진실성은 러사오 의사소통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러사오 화행은 정보 전달 지향적이며 의사소통에 있어서 진실적이고 직설적이며 명시적인 화행을 허용합니다. 반면 한국어는 러사오와 마찬가지로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공손에 있어 문화적 특성이 다릅니다. 윤종화에 따르면 한국어에서 공손성은 상황에 따라 다른 사용 양상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화자가 자신과 관련된 것을 모두 낮추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어의 공손성은 상대방을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러시아어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손성의 문화적 특수성 측면에서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살펴본 바로는 두 언어는 공손성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한국은 비교적 단일한 민족으로 구성된 동질적인 문화권에 속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하나를 들으면 여우를 알아야 하고 의견 전달을 일일이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하고 추상적인 표현도 이해가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언어 표현이 상당히 정형적인 것에 치우친 것은 비교적 단일한 민족이 오랫동안 한반도라는 넓지 않은 지역에서 자랐고 불교 및 유교적 전통이 침묵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러시아처럼 여러 인종이 모여 사는 다민족 사회에서는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합니다. 국어인 러시아어는 러시아 연방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민족을 통합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혼합해서 살고 있는 러시아에서는 발화가 비교적 명시적이고 설명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언어 표현에는 구체적인 설명과 묘사가 깃들어야 좋으며 메시지 구성도 자연스레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어 원어민과 러시아인 학습자 간에 일어나는 사회 활용적 실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의사소통 실패는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졌을 때 일어납니다. 의사소통자들이 상대방의 행동을 자신의 문화적 및 의사소통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대화 참여자들의 행동이 상이한 문화적 및 사회문화적 규범을 반영하기 때문에 심각한 오해와 의사소통 실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문화적으로 조건 지어진 사고 방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며 상이한 문화 배경을 가진 대화 참여자를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상대방으로 간주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화자들은 같은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더라도 자기 고유의 언어적 규칙과 언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규범, 가치, 신념 등을 담아 말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 문화권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자신의 문화권에서 예상했던 반응을 기대하나 그 기대가 크게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현상이 바로 사회문화적 또는 사회화용적 실패입니다. 사회화용적 실패는 종종 화용적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용적 실패가 정서적 차원이나 대인관계적 차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회문화적 규범에 대한 지식의 부족은 상대방의 발화 내용이 의미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르비츠카야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사회나 서로 다른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이 의사소통할 때 서로 다른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패가 발생하며 그에 따라 다른 언어 전략과 표현이 요구됩니다. 사회문화적 차이는 칭찬과 칭찬에 대한 응답, 거절, 요청 등과 같은 화행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늘은 적극적 공손으로 간주하는 칭찬 화행과 상대방의 체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일종의 체면 위협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절 화행과 요청 화행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러시아인과 한국인의 칭찬과 칭찬에 대한 응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상대방의 칭찬을 흔쾌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찬을 금하는 겸손의 규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이가 종종 어색함이나 당황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 문화에서 칭찬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겸손의 미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인 대화자들이 선호하는 칭찬에 대한 응답은 완화된 반대 혹은 의견 불일치입니다. 반면 러시아에서 칭찬을 동의로 응답하는 것은 비교적 흔한 일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러시아 사람들의 칭찬에 대한 응답은 거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거절 화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절 화행은 상대방의 요청이나 제안, 초대 등과 같은 행위의 뒤를 이어가는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거절은 상대방의 체면을 쉽게 손상할 수 있는 화행입니다. 러시아와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거절 전략은 다소 다르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어는 주로 거절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직접적으로 거절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사과, 유감, 감사의 표현 등의 전략을 직접 거절 전략과 함께 사용합니다. 반면 한국인들은 사회적 변수에 민감해서 다양한 거절 화행 양상을 보이고 상대방의 체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 거절보다 간접 거절을 선호해서 거절할 때 이유와 사과를 비교적 더 많이 사용합니다. 또 거절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외부로 돌리거나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니요 대신 글쎄요, 고려해보겠다와 같은 간접적인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침묵이나 미소로 대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러시아어 모화자는 한국 문화에서 허용되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거절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러시아인과 한국인이 사용하는 상이한 거절 전략은 허용적 단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인과 한국인의 요청 전략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 화행은 화자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청자에게 어떤 요구를 하면서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러시아 문화는 명령문을 사용한다거나
상대방에게 언어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은 언어적 공손성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닙니다. 러시아어 등 슬라브어계 언어에서 특히 명령문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문에서 러시아어 모 화자가 요청할 때 명령형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어 화자가 발화의 형식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아무런 부가 전략 없이도 담배를 달라고 해도 정자가 이러한 발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담배 한 대 줘라고 하는 것은 공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어 모 화자가 명령문보다는 의문문을 선호하고 부가 전략도 같이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어 화자에게는 언어적으로 부담이 되는 발화가 다른 언어에 비해 비교적 허용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발화는 상대의 자율성 등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윤우서화에 따르면 러시아어 모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직접 요청 전략을 한국어 모 화자보다 3배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어 화형적 전이로 인해 러시아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다소 무례하거나 불친절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들의 화형 능력을 키우는데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화형적 실패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화형적 실패와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문화 특수성에 기반한 한국어 화형 습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학습자들은 문화 간 화형적 차이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또한 목표 언어에서 왜 특정한 화형적 전략이 사용되는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습득은 꼭 목표 문화의 동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목표 문화와 자국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고 목표 문화와 자국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제3의 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새로운 사고방식 및 세계관을 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모국어에 내재해 있는 개념 체계로부터 독립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형 교육은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어 학습자들은 목표 언어의 공손성과 화형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언어적 장치들을 명시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학습자들은 화형적 특징의 설명, 토론 등을 포함한 명시적인 교육과 메타 화형 인식을 통해서 목표 언어의 화형 언어적 및 사회 화형적 능력을 습득해야 합니다. 학습자들이 목표 언어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는 민감성, 개방성 및 문화적 융통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즉, 화형 습득을 위한 문화 간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듈 따지아나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 가운데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습득은 꼭 목표 문화의 동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문화와 자국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고 목표 문화와 자국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제3의 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말씀이 공감이 갑니다. 또한 학습자들이 목표 언어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는 민감성, 개방성 및 문화적 융통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한국어 학습을 위한 문화 간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듈 따지아나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의 민병곤 교수님께서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화법과 의사소통 문제의 인식과 적응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민병곤 교수님은 주로 화법 교육에 대해서 연구하시며 현재 한국화법학회 회장, 한국어 교육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민병곤 교수님 발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에 근무하는 민병곤입니다. 한국어 화법과 의사소통에 대해서 저는 외국인 학습자가 경험하는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문제와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 적응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어 화법과 의사소통 문화를 우리가 좀 논의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적인 틀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왕에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된 관점들이 한국어 화법과 의사소통을 좀 설명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제 거시적인 관점 외에도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특히 이제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사용자들이 한국어를 어떤 식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한국어 화법과 의사소통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어 문화 자체는 굉장히 다층적이고 그리고 상황과 맥락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언어의 화법과 의사소통을 이러이러하다라고 일반화해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언어 문화들을 인식하는 주체가 공동체 내부자일 경우에는 이제 객관성을 확보하기 좀 어려운데요. 외부자의 경우도 어떤 다른 언어 공동체의 문화를 바라볼 때 굉장히 피상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 또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제 언어 문화 자체가 변하기도 하고 또 언어 사용자도 변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든가 경제 수준의 향상이라든가 국제적 문화 교류 확대 이런 것들이 언어 공동체 안에 언어 사용자와 언어 문화 그 자체를 변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려고 하는 문제, 한국어 화법과 의사소통이 어떠하냐 이런 것을 어느 한 시점에서 어떻게 일반화해서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 점을 이제 전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거시적으로 한 언어 문화를 좀 총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 관점도 살펴보고 또 좀 객관적으로 그 언어 문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좀 외국인 언어 사용자들 경험도 좀 살펴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국어 화법과 의사소통의 특성을 좀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또 시스템을 찾아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화법과 의사소통 문화에 대한 관점들은 이제 기존의 문화 인류학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이론 이런 데서 논의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 같은 경우에는 세계 문화를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로 나눴죠. 고맥락 의사소통은 이제 정보를 언어로 반드시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비언어적인 표현 같은 신체적인 맥락이나 또 어떤 다른 맥락적 정보들을 활용해서 정보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고, 저맥락 의사소통은 반드시 말로 표현하는 그래야 정보가 전달된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관점이 지배하는 그런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 또 동양적인 그런 언어 문화들은 대체로 고맥락 의사소통이라고 보는 거죠. 상당히 언어 문화를 설명하는데 설명력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의 조직 심리학자인 헤르트 홉스테드 같은 경우는 세계 문화를 이렇게 6가지 차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런 관점은 대체로 서양적인 문화를 설명하는데
좀 중심이 있다는 그런 비판도 받고 해서 이제 후기에 그 2개를 추가해서 전체 6개가 된 건데, 홉스테드에 따르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대체로 좀 집단주의 문화 성향이 강하고 아직 불평등적인 요소가 좀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홉스테드는 좀 여성적인 문화로 한국 문화를 분류했는데 여전히 남성적인 문화 요소가 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상당히 강하고 또 장기 지향성이 높죠. 그리고 또 자제시키는 문화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 문화입니다. 사실 이런 그 문화에 대한 설명이 그 한국 그 언어 문화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데도 상당히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연구하신 우리 김정탁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한국의 언어 문화 그 의사소통 사상을 예와 예라는 그 2가지 용어로 좀 설명을 하는데요. 그 앞에 예는 이제 그 말보다 실천을 강조한다는 그런 차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예는 뭐 언어를 초월하여 진리를 추구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의사소통 사상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유가, 불가, 도가에서 언어라는 것 자체를 뭐 그런 도에 이르는 진리에 이르는 그런 수단으로서는 이제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김정탁 쌤 한마디로 이것을 언어 최소주의다 이렇게 설명하시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이심전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이심전심과 같은 그런 수준이 가장 높은 의사소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게 뭐 불교적인 연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에도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이제 이런 용어를 흔히 쓰니까요.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심전심과 같이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하지 않고 마음으로 또는 눈치로 통하는 이런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박인기, 박찬균 2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소통 맥락에 따른 범주를 이렇게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인의 말과 문화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고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의사소통 민족지학에서는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언급된 그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보면은요, 이제 언어 지식, 또 상호작용 기술 또는 기능, 문화 지식, 문화와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언어 기호에 대한 이해 또는 어떤 비언어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상호작용의 규칙이나 담화를 구성하는 과정이나 또 해석을 위한 규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또 문화지식, 사회구조, 가치관, 태도, 인지, 지도, 스키마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또 문화와 과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또 그런 과정이 있어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한국어 화법과 의사소통을 논의하는 맥락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국어 화법과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년 이상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대체로 고급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 학습자 35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질문 내용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면서 겪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좀 보고를 해달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신의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 언어 문화가 어떻게 비슷하거나 다른지, 그 다음에 본인이 겪었던 특히 활용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거나 해결해가고 있는지 이렇게 좀 물었습니다. 우선 이제 의사소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언급한 것들이 언어 표현 문제, 그리고 또 상호작용 문제,
청자 반응에 대한 오해라든가 뭐 칭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어렵다 이런 거. 그리고 가장 많이 얘기한 것들은 이제 사고 방식인 문화 차이, 해석상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오해나 문제들인데요. 다음에 밥 한번 같이 먹자 이런 말 우리 흔히 인사말로 많이 하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또 한국에 와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인사말에서 오해를 많이 했다.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왔다. 그래서 오해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생각해 볼 게 괜찮아 이런 것들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런 모호함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런 측면에서 의사소통 문제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간 비교는 사실 비슷한 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점도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차이를 느낀다고 하는 그런 이제 예들을 보면은 특히 한국 말은 좀 우회적이고 간접적인데 우린 그렇지 않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 싫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같이 가자는 뜻인데 이 러시아 그 학습자 같은 경우는 러시아어로 말하면 그냥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는 거죠. 나 병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줘 이렇게 말할 것을 한국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저렇게 말하면 러시아인들은 그 말을 잘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겁니다. 홍콩 그 화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미안한데 선약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만 홍콩 사람들이라면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할 거다 이제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문화적 차이가 크지 않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터키 화자 같은 경우는 그런 별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보고를 하고 있고 또 몽골 화자 같은 경우는 대체로 몽골 화자들은 좀 더 직설적이고 한국 화자들은 좀 더 이제 우회적인데 이제 어떤 친구는 되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한국 친구가 있었다. 그래서 같이 친하게 지냈다 이런 보고도 합니다. 또 일본인 그 화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보고도 해줍니다. 일본 사람들이 본심과 이렇게 표면상의 겉으로 드러난 것이 다르다 이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일본 사람들도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니까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또 활용적 측면에서 어려움에 대한 보고도 있는데요. 특히 이 경어법, 공선 표현 또는 대우 표현이나 호칭어 사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 맥락에 따라서 누구에게 높임말을 쓰고 누구에게 반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해요체나 높임말을 쓰는 게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호칭 사용이 굉장히 어렵다는 보고도 공통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칭찬에 대한 반응이나 또 거절, 또 우회적 표현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럴 때 그냥 빨리 그 주제를 회피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 나라 같았으면 좀 더 그 거절이 쉬웠을 텐데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차차 알게 되었다 이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 구체적인 이제 적응 사례를 보고한 것을 좀 살펴보면 이제 어떤 학생은 스스로 관찰하고 기록하고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런 이해를 높여가고 적응했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우즈벡 학습자 그 화자의 반응이 좀 재미있는데요. 우즈벡에서는 누가 재채기하면 건강하세요 이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는 자기가 재채기했을 때 다른 친구들 반응이 없어서 이상해서 자기는 다른 친구가 재채기할 때 건강하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당황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문화 중심으로 자기가 그 한국 문화에 그런 자기의 문화적 지식을 적용해 본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간단히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문화가 한국의 의사소통 문화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이제 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예컨대 굉장히 고맥락 의사소통이고 좀 수직적 의사소통이 발달해서 경어법이나 이런 호칭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또 이 고맥락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접적인 의사소통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걸 좀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또 어떤
특정 집단에만 적용했을 때는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 화법과 의사소통을 논의할 때 그것을 어떤 언어 공동체 전체로 확장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 좀 제한적으로 볼 것이냐 그런 부분도 좀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꼭 그 언어적인 차이에서만 비롯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은 아니다. 그 문화 이해의 차원에서 뭐 모든 문화가 비슷할 것이라는 그런 전제가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는 자문화, 자민족 중심주의가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 고정관념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할 때에 그 문화 간 감수성을 이렇게 개발하고 교육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 가면서 이 이주민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이 정주민들의 그 이주민의 문화에 대한 그런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이 한국어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 또는 한국 문화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편견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좀 섬세한 어떤 그 의사소통 맥락에 대한 이해 그리고 타문화에 대한 그 개방적인 사고 그리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교육의 과정 속에 통합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문은 참고해 주시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언어에 기반한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가 활용적으로 과연 성공적인가를 고민할 때에 사람들은 그 외국어 학습자들은 자신감을 잃거나 획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교수님 말씀에서처럼 활용적 실패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는 모호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모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 문화를 좀 적용해보는 적극적인 어떤 의지가 자신이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 시대는 사실상 성찰과 이해뿐만 아니라 상호 소통에 기반한 문화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발표해 주신 민병공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산대학교의 전은주 교수님께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화법과 의사소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전은주 교수님은 현재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의 교수이시면서 전 한국화법학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전은주 교수님 발표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전은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화법과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연구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국인과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목표는 3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국어 화법 문화의 특성은 무엇인지, 두 번째, 이런 특성이 한국어 학습자의 국어 의사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 번째, 한국어 학습자의 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화법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한국어 말하기 듣기 교육에 어떤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것입니다. 문화는 사실 매우 복잡한 개념입니다. 문화에 대해서 여러 연구가 있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정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란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서 이루는 말이다. 박영순의 2008 연구에서는 언어 역시 사용 공동체가 공유하는 문화적 산물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화자는 단어들의 기본 의미를 조절하거나 변화하거나 첨가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화적 의미를 전달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에서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문화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문화적 전제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하고 한국어 모호화자가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가정해 보았을 때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 학습자대로 모어에 기반을 둔 문화적 전제가 자동화되어 있고, 그리고 모호화자 역시 자신의 모어에 기반을 둔 문화적 전제를 두고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제가 서로 일치하면 괜찮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전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의사소통에 여러 걸림돌이 발생한다. 특히 이런 걸림돌 발생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이해를 못함으로 해서 여러 불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어화법의 문화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언어 문화라고 했을 때는 언어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에서 화법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구두 의사소통의 과정에 작용하는 어느 공동체의 고유의 사고방식, 가치관, 태도 등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저는 화법 문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국어화법 문화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 연구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칠성 외 2013년부터 시작해서 박인기, 박창균 2010 등 여러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공통적으로 우리 국어화법에는 우리 중심의 소통, 상하 관계에 기반을 둔 소통, 인정 중심의 소통, 고맥락 소통, 말을 삼가하는 소통이라는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임칠성 교수님의 2014년 논문에서는 5가지가 사실은 서로 포석 관계가 있기 때문에 2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중심의 소통 문화, 두 번째는 고맥락 소통 문화라는 것, 두 번째는 고맥락 문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중심 소통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예가요. 첫 번째 같이 우리 회사, 우리 집, 우리 아내 등과 같은 표현이 나타나는 거, 또 두 번째 가게에서 아버님, 어머님, 이모, 삼촌이라는 이런 호칭을 사용하는 것, 세 번째는 초면에 띠 이름 같은 걸 묻는데 사실은 이것은 가족 같은 사료의식을 주장하는 그런 면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초면에 매우 사적인 것을 묻는 거, 다섯 번째 인정 등 감정을 중시하거나 측은지심에 의한 배려, 상대와 정을 중시하는 표현 경향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중심 소통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국어 화법의 특성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집단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든가 가족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확대한다든가 사적 질문을 한다든가 감성적 소통이라고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우리 중심 소통 문화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홀은 연구에서 1976년 연구에서 언어마다 맥락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홀의 1976 연구에서는 이 언어 문화를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로 나누어서 설명한 바가 있고요. 이에서부터 출발하여서 많은 연구가 우리가 문화를 설명할 때 이 고맥락 또는 저맥락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맥락 문화가 갖고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도 대표적인 고맥락 문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접적인 언어 표현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 두 번째는 정교하게 발달된 의사소통 맥락이 있다는 것, 세 번째는 간접적 직관에 의한 의미 파악이 필요하다는 거, 네 번째, 사회에서 합의된 방식의 의사소통이 중시된다는 거, 다섯 번째는 중요 정보는 상황이라든가 맥락적 단서에 의해서 제공된다는 면, 여섯 번째,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미묘하고 섬세한 의사소통을 지향한다는 점, 그리고 일곱 번째, 조화, 침묵, 모호성 등의 어떤 가치를 존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는 대표적인 고맥락 문화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든가 스칸디나비아 국가라든가 유럽의 나라들은 저맥락 문화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국어 화법 문화, 지금 이제 우리 중심의 문화와
또 고맥락 문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확정적인가 하는 것이죠. 사실은 확정적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경향성을 설명하기 위한 관념적인 부분이다. 특히 참여자 또 상황 등의 변인이 개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또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해린저 2004년 연구에서는 사실은 이 고맥락, 저맥락, 이분법적인 설명이 실제로 문화의 특성을 다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두 가지의 구분 자체가 의사소통, 특히 상호 문화 간 소통에서 어떤 그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특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해린저 연구에서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상호 문화 간 소통에서는 민감한 사건을 관찰하고 이것들을 이것들의 어떤 유용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는 기본적으로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그 한국 체류 1년 이상의 중국인 학습자 42명, 일본인 학습자 14명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같이 고맥락 문화라고 보고 있는 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그리고 앞서 이제 여러 연구에서 한국어 화법 문화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설문 내용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서면 인터뷰,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사실 제가 이번 그 학술대용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2015년에 그 화법학회에서 발표한 것을 이대 주제에 맞게 일부 수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 자체는 2015년에 행해진 것이라서 약간의 지금 현재 경향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지만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면 인터뷰 내용은 7가지입니다. 화법 문화 차이로 인한 이해 문제, 두 번째는 화법 문화의 차이로 인한 표현의 문제, 세 번째는 비언어적 표현의 차이, 네 번째는 우리 중심 표현에 대한 인식, 다섯 번째는 가족 호칭 사용을 통한 친밀도 표현, 여섯 번째는 가게 점원과 손님의 호칭, 일곱 번째는 서면 대화의 내용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분석 결과를 가지고 비슷한 유형의 답변을 가진 내용으로 분류를 해서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화법 문화의 차이로 인한 이해 문제는 8가지 정도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개인적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부분인데요. 나이라든가 가족 사항이라든가 한국에 온 이유, 결혼 여부, 이성 친구 유무, 주말, 활동, 수입, 주거 비용 등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우리는 친근감의 표시이지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외국인 학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인데 남친이 있냐고 했는데요. 중국에서는 사귀고 싶을 때만 이렇게 물어본다라든가, 요 두 번째 경우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아버지 직업을 물어봤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다. 이거는 우리 안 친한데 이런 거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스럽다라는 이야기지요. 두 번째는 관습적인 표현, 특히 의례적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밥 먹었어? 길 걷다가 만났을 때 왜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물어봐요. 일본에서는 잘 지냈어? 아니면 안 한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랑 밥 먹을 것도 아닌데 왜 먹었냐고 물어보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간에 의례적 인사를 하는 부분을 이렇게 외국인 학습자한테 구사를 했을 때 굉장히 의례적 인사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액면 그대로 표면적 의미 그대로 나랑 밥을 먹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밖에 잘 들어가서 쉬세요, 들어가세요, 잘 먹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의례적으로 하는 관습적인 표현인데 이상하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호칭 사용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드라마 보면 드라마 안에서 나이 많은 사람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왜 다 선생님이냐? 선생님은 teacher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중국 학습자 같은 경우는
나이가 조금 차이가 있을 때도 언니, 오빠, 누나, 형이라고 불러야 된다. 같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이렇게 부르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다. 중국에서는 그냥 선배라고 그냥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 특성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욕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거, 그러니까 욕을 그냥 대화에서 쓰거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할 때 욕을 쓰는 거, 이거 좀 이해가 안 간다. 특히 이제 뭐 지금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개 잘생겼다로 이것도 이제 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X 같은 말은 일본에서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한 욕인지 잘 모른다. 바보나 쓰레기 정도는 있지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굉장히 이상하다. 의미도 이해 못하지만 부정적인 감정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개 맛있다 해서 왜 개를 말했어요. 개는 맛있다는 뜻이에요. 라는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5번째는 대화의 주제나 내용이 굉장히 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일본인 같은 경우에 그 한국인이 한일 그 관계라든가 역사 독도 등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외모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는 잘 이해를 못하겠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라는 반응이었고요. 중국인 학습자 같은 경우는 한국과 중국의 비교라든가 특히 경제적 차이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묻는 질문은 참 이해 못하겠다. 불쾌하다. 뭐 이런 정도의 그 반응이 있었습니다. 신기한 거 물어보는 거, 이거 중국에 있냐 없냐 물어볼 때는 사실 약간 자랑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 같다. 불편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번째는 경어법 문제인데요. 우리 이제 한국어가 경어법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외국인 학습자들이 배울 때 매우 어려워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나이를 물어보는 것도 이상한데 더 이상한 것은 나이 차이가 별로 없는데 존댓말을 쓰라고 하는 경우나 참 이해 못하겠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 몇 월 며칠까지 물어보고 중국 사람들은 몇 년생 정도 물어보고 그렇게 따지진 않는데 특히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되게 따진다. 아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나보다 하루만 빨라도 언니라고 부르게 한다. 이런 그 한국어는 아무래도 이제 그 호칭이라든가 그 경어법 문제를 선택해야 되니까 누가 더 생일이 빠르냐 안 빠르냐 이거를 굉장히 따지는데 그게 이제 이 학생이 봤을 때 매우 이상한 것이지요. 7번째는 표현의 관점에 따라서 서로 그 의미하는 바를 달리 이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카페 같은 데서 빈자리가 있느냐, 여기 앉아도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옆에 자리 있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고 자리가 있다라고 해서 자기는 앉았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자리 있어요? 자리 있다라는 얘기는 누가 앉아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학생은 그냥 그대로 자리 있다라고 해서 앉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누군가 왔을 때 또는 여기 자리 있다고 했는데 왜 앉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이것은 표현의 관점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게 결국은 의미 해석에 문제가 생겨서 소통에 그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8번째는 체면 표현과 관련된 것인데요. 체면은 보통 우리가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돌이나 얼굴 이렇게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게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체면 표현인데요. 외국인 학습자 입장에서는 번거롭게 했습니다 라든가 만나기 전에 항상 천천히 오라고 한다. 사실은 이거는 상대를 배려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지요. 빨리 오라고 해야 하는데 왜 천천히? 이렇게 이상하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2번째는 화법 문화의 차이로 인한 표현의 문제인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그 반응으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는 높임법 적용과 관련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학습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에 이 높임법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반말하면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처음에 만난 한국 사람에게 반말로 말했을 때 한국 사람이 기분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한국어가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처음 만난 사람과 높임말로 대화를 해야 한다. 중국어에는 이런 높임 표현이 조금만 있어서 굉장히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거절과 사양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국어로 거절과 사용을 하는 이 표현 방법이 자기의 그 모국 문화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표현에 문제가 있다,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어디 가고 싶나, 무엇을 먹고 싶나 하는 한국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정말로 아무거나 괜찮아서 괜찮다라고 말을 했는데 한국 사람은 그것을 나의 배려라고 느꼈다라는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안 먹고 싶어요. 회식 자리에서 먹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먹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먹으라고 해서 너무 불편했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 문화적 차이에 따른 표현 때문에 표현할 때 굉장히 어렵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경우였는데요. 개고기 좋아해요? 모든 한국인이 개고기를 먹는 것은 아니고 또 한국 사람끼리는 뭐 이렇게 뭐 이야기 요즘은 좀 드물긴 하지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 학습자한테 이렇게 물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별자리가 뭐냐고 물어볼 때,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 사람 성격을 볼 때 별자리를 물어보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혈액형을 많이 물어보는 거죠. 이럴 때 좀 표현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님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더니 한국인이 너 결혼했냐라고 물어보는데 이 외국인 학습자 입장에서는 이 어머님이라는 게 한국 상황에서 결혼한 여성들이 시어머니를 부른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해서 내가 왜 결혼한 사람이라고 묻지라고 이렇게 당황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뭐 이런 표현들이 아직은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세 번째는 비언어적 표현의 차이로 인해서 그 당황스러웠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손동작을 할 때 돈이라든가 숫자 표현, 사람 부르는 거, 손 흔들고 인사하는 거, 손 비비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 학습자가 봤을 때 한국인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중국 학생들은 그 개수를 셀 때 중국은 한 손만으로 다 숫자를 셀 수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는데 그거 좀 이상하다라는 반응이었고요. 그리고 여성들끼리 손잡는 거라든가 협차기 또는 이렇게 그 경고 의미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하다라는 반응.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손을 흔들어서 이렇게 인사를 할 때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손을 흔들고 인사를 안 하는데 중국 학생들은 친한 사이 이렇게 하기도 한답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 표정이 별로 안 좋다. 내 표현에 문제가 있나? 당황스러워한다. 그리고 왜 그러는지 잘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격려 동작, 머리 쓰다듬는 거, 엉덩이 톡톡 뭐 이런 것들이 이 외국인 학습자 입장에서는 우리랑 다른 것 같다.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중심 표현에 대한 인식.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딸, 우리 집, 우리 회사 등 이런 표현을 들을 때 어떻냐라는 그 질문에 이상한 느낌이었다라는 반응. 그리고 일본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은 정말 우리일 때 사용하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이 학습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고 이상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괜찮아졌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 호칭 사용을 통한 친밀도 표현에 대한 인식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서로 나이 관계 등을 고려해서 언니, 뭐 오빠, 이모, 고모 등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학습자는 6급인데 너무 혼란스러웠다.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걸 들었을 때 너무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누구의 어머님인지 모르겠다라는 반응. 그리고 또 한편 이제 이 학습자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은 친한 사이라도 언니, 오빠, 뭐 어머니,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익숙해져서 괜찮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가게 점원과 손님의 호칭에 대해서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시장에 가면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저한테 이모라고 불렀을 때 놀랐는데 그렇게 부르니 아직까지 모르겠다. 5급인데도 아직 모르겠다라는 반응이지요. 그리고 역시 비슷한 반응입니다. 이모라는 호칭을 가게에서 자주 듣는데 다른 거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호칭을 들었을 때 왜 한국 사람이 이렇게 부르지 매우 궁금하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호칭 문화를 특히 이제 가게에서 이렇게 부르는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 부를 때 저기요라는 표현만 쓰기 때문에 친척처럼 부르는 것이 신기했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종합해서 저희가 봤을 때 한국어 학습자가 사실은 그 한국의 화법 문화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 인식을 통해서 자기 모의 문화하고 비교를 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할 때는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당황스러움 이런 것들이 많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처음 들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타문화를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분명히 제 안에 제 집, 왜 우리라고 불렀냐고 한국인한테 물어봤어요. 비교를 해봤더니, 그리고 처음에는 한국어로 말했을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했다. 자주 우리 대신에 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인식하고 비교는 했지만 아직 적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2 학생 같은 경우에 저와 나이가 비슷한 점원을 부를 때 특별한 호칭이 없어서 어떻게 불러야 할지 애매했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친부모에게만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한국 사람의 가족 중심 사고인 것 때문인 것 같다. 타문화를 이제 인식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지금은 익숙해져서 괜찮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은 이해까지는 갔지만 하지만 제가 직접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직 쉽지 않다. 적용에는 아직 좀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C33 학생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런 표현 매우 이해하고 타문화 인식을 하고 심지어 좋아하게 되었다. 보통은 이질적이면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많은데 이 학생이 이제 좋아하게 되었다. 뒤에 쭉 보면 한국어를 배우고 난 후에도 저는 어느새 저랑 친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언급할 때 우리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붙여 쓰는 습관이 생겼다. 수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화자가 우리로서 언급되는 사람이나 사물이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귀속감도 가질 수 있는 것 같다 하고 이제 이 문화에 대해서 상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어떤 문화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은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타문화 특히 이제 한국어 학습자 입장에서는 한국 문화가 한국의 화법 문화가 타문화인데 이 타문화를 인식을 했을 때 이상해 뭐지? 라고 했을 때 자신의 모의 문화하고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그 타문화를 상대화해보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을 때 사실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학생처럼 그것들이 좋아졌고 그리고 뭐 자기 그 워를 말할 때도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경향도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타문화에 대한 수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수용을 한다 안 한다는 학습자의 그 판단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타문화를 인식하게 되면 그 타문화에 대해서 비교 상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부정적인 감정이라든가 당황하는 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을 시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한국어 말하기 듣기 교육을 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지금 이제 같은 고맥락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인 그 일본인 학습자도 그 한국어의 어떤 화법 표현에 있어서 당황스러운 부분,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사회문화적 맥락에 기입되는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한국어 그 말하기 듣기 교육의 내용으로 제공이 된다라면은 상당 부분 학습자의 그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학습자가 어떤 문화적 충돌로 인해서 그 의사소통에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단순히 이해를 못하는 걸 넘어서서 불편하다, 싫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사실은 그 문화에 대한 부분만 충분히 이해하게 해준다라면은 이해로 바뀌는 부분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어 의사소통에 나타나는 관습 표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그 어휘 문법 교육을 하는 것처럼 그 일종의 관습 표현, 특히 구어 의사소통에서 이야기하는 관습 표현은 우리가 소통이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것들이 구어 의사소통 교육에서 반드시 실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 문화 교육을 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말하기 듣기 교육과 통합해서 같이 내용을 구성한다라면 오히려 그 한국어 학습자 입장에서는 구도 의사소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한국의 어떤 학법 문화를 적용해서 이제 실제 구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한국 학법 문화를 상호문화적 관점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학법 문화가 중요한 것처럼 학습자의 어떤 그 문화적인 것도 모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두 문화를 그 서로 존중하면서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적용해 가는 그런 모습으로 교육을 저희가 전환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던 부분은요, 한중일 학습자가 같은 그 고맥락 문화라고 하더라도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서로 좀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으로 우리가 이런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비교 문화적으로 정리를 하여서 이것이 한국 학법 문화를 좀 잘 정리할 수 있고 또 이걸 통해서 한국어 학습자들한테 교육 내용으로 전략적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좀 당황스럽습니다만은. 네, 전은주 교수님 발표 마무리하고 잠깐 끊김이 있었습니다. 저 전은주 교수님 발표 들으면서 두 가지 키워드가 참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제일 큰 거는 밥이죠, 밥.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 밥은 왜 자꾸 물어보냐고 많이들 물어보기도 하고요. 저희 한국어 학습자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는 중에 학생이 한 명 얘기하기를 제가 우리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더니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아들이 없는데요.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정말 당황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 표현이 외국인들에겐 정말 어색한 표현이구나. 이 우리라는 단어가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전주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러한 문화에 대한 저희들의 연구가 그런 특성이 있어라는 것들을 그냥 보여주는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문법처럼 뭔가가 좀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 말하기와 듣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화적 측면에서의 지향점들을 제시해 주신 전은주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네 분의 발표 모두 들었고요. 네 분의 발표를 기반으로 해서 토론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주제는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화법과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이었고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한국어를 대상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해가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교수님들께서 상호적으로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진행해 주시고 내용들이 좀 갈무리가 되면 제가 또 질문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먼저 어느 분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제일 먼저 발표하신 나카가와 교수님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제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다문화라는, 물론 일본도, 러시아도 모두 나라가 지금 다문화 공생이라는 말이 키워드가 되어 있는데, 멀티컬처리즘하고 포리컬처리즘, 그러니까 다문화주의하고 복문화주의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화법 연구를 들으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물론 아까 정은주 선생님이라든가 민병 선생님께서 화법의 확정성이라든가 한계점, 획일성, 이런 일반화라든가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 어떤 복문화주의 입장으로는 문화가 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한 사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묶여 있고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발표한 학습자의 경우에는 일본어 화자라는 뭐를 떠나서 일단
물론 일본어 모화자인데 뇌손마비라든가 발달 장애라든가 특수학교 문화라든가 더 말하자면 뭐 한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뭐 이런 다양한 문화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게 복문화잖아요. 다문화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회의 관점이 있고 복문화는 사람의 개인의 그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 화법이라는 거는 그런 복문화가 아니라 다문화 아니면 문화상호주의 같은 언어권이라든가 뭐에 초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당사자 연구처럼 혼자를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가 그 배경이 되는 화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이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미보근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화법이나 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의 화법이나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 자체가 문화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다수의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집단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양식 같은 거기 때문에 한 개인의 어떤 생활 양식이나 말하기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라고 하지는 잘 않거든요. 화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굳이 그걸 법이라고 쓰는데 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의사소통 방식이고 또 뭐 어떤 말하기 듣기 방식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라는 것이 일종의 추상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이제 그렇지만 지금 나카가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화법이나 언어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그 거시적인 한 언어 문화 공동체에 대해서 가리키는 것이 좀 일차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문화 또 어떤 그 문화를 생산해내는 공동체 자체가 굉장히 다층적이잖아요. 그 안에 그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서브컬처를 이룰 수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계층이 형성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무수히 많은 개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문화, 한국의 화법과 의사소통 이런 하나의 문화를 그 총칭하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아래에 굉장히 많은 하위 문화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것이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내려가면 사실 지금 나카가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또 고민하신 것 이런 것들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사람들에게 뭐 너무 개인적인 거 물어본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저런 뭐 외국인들과의 접촉 또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거 잘 안 물어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 어떤 문화에 대한 이해나 감수성이나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의사소통 양식이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가 뭐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가지는 것을 상당히 이렇게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경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지금 나카가 선생님 관심 가지고 계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민감성, 대화 나누는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상대에 대한 섬세한 인식, 그 사람의 말하기 방식, 그 사람의 언어 문화, 그리고 내가 가진 언어 문화, 말하기 방식에 대한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이 이제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교수님들 다른 생각 혹시 있으시거나 첨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 저는 그 방금 말씀하신 민정훈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나카가 교수님께 조금 더 그 첨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게 이제 복문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문화라고 했을 때 그 다문화와 이 복문화라고 했을 때 이것들이 어느 그 선에서는 서로 접경 지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다문화라고 했을 때 어느 공동체를 어느 지점까지 볼 것이냐. 지금 이제 저희가 연구에서 진행한 것은 주로 국가 단위로 봤는데요. 실제로는
이 언어 공동체를 세대별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카가와 교수님 연구하신 걸 보면은 일반 학생과 그다음에 몸에 좀 불편한 학생 이렇게 바라보고 특히 아까 굉장히 그 연구 전 흥미 있게 들었는데 어떤 시지각에 어떤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이렇게 보면은 일 개인보다는 조금 더 넘어선 공동체의 단위라면은 여러 형태의 저희가 문화에 대해서 연구해볼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다문화의 정책이 그 나라에서 하는 정책이 일본보다 한국이 한 10년 이상 앞서 있거든요. 한국이.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조사이 구체 대학교니까 뭐가 다양해요. 한 사람도 자기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 정도로 다양한데,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일본 전체에서는 대학교는 다 그렇지는 않고 국제 대학교니까 그러는데, 앞으로 예를 들면 일본이라든가 한국이 이런 이민이라든가 아니면 다문화화가 이게 되면은 언어 공동체도 상당히 복잡해지는 한국어 공동체인데도 지금 말하는 한국어 공동체하고 완전히 다른 혼합된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거 맞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네, 제가 모졸 따지아나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발표해 주신 것 중에서 특히 칭찬에 관한 발표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들었을 때 되게 좀 겸연쩍어 하면서 약간 이렇게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거기에 비해서 이제 러시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서양 사람들처럼 그냥 감사합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냥 칭찬하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특히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굉장히 죄악시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굉장히 이제 어떤 기독교나 이런 종교적인 그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든 굉장히 문화적으로 차이가 크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한국어를 배우는 러시아 학습자들이 그런 문화적인 차이들을 어떻게 이제 극복하면서 나름대로 적응하고 또 나름대로 대처해 가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그리고 그것을 뭔가 이렇게 교육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지, 네,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 자체에 대해 문법적 능력뿐만 아니라 특정한 맥락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회적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이죠.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회마다 언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화행에서 전략을 적절히 사용하여 해당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 공손함을 적절하게 실현하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수업 시간에 언어 사용의 사회적 규칙을 당연히 명시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한국 문화에서 적용되는 화용적 규칙을 학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화용적 특성 습득을 목표로 하는 한국어 수업은 저희 학교에서 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먼저 DCT 단화 완성 테스트를 실시해서 진단 평가를 합니다. 특정한 한국어 화행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정도를 측정한 후 실제 발화의 예를 모범 대화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 모국어 화자들의 칭찬에 대한 응답, 고졸 요청 등과 같은 화행을 보여주는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 의사소통 상황을 잘 보여주는 실제적인 자료는 상황 맥락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수업 시간에 저희들이 자주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실제적인 자료는 영화와 드라마지요. 해당 화행이 필요한 상황을 제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그 상황과 적절한 전략에 대해 논의하게 하고 러시아에서 증상에 대한 반응, 거절, 요청 화행을 한국어의 경우와 비교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빈칸 채우기와 역할극을 통해 화행을 실제 연습하게 하고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나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습자에게 모국어 화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어떻게 증상하며 어떻게 증상에 대해 반응하는지 어떻게 거절하는지 그 샘플을 수집하게 하는 필드 리서치 현장 조사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자세히 가르치고 계시네요. 그러면 좀 예를 들어서 타냐 선생님 한국어를 참 잘하시네요 이렇게 부를 때하고 타냐 선생님 신발이 참 예쁘네요 이렇게 제가 칭찬하면 그 두 가지 경우에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어떻게 반응하라고 가르치시나요? 신발은 뭐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오래전부터 뭐 오래전에 샀던 건데 뭐 오래전에 샀던 거라 한국어를 잘하기는요. 뭐 이렇게 반응 하라고 보통 합니다. 정말 한국적인 반응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정말 그렇게 반응하면 한국 사람들이 들을 때 한국어 너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냥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나요? 러시아 문화에서는 이렇게 반응해도 되는데 한국 문화에서 이렇게 반응하면 좀 건방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잘하기는요 못합니다. 못해요. 저도 보통 이렇게 대답해요. 요즘 20대들 젊은 학생들은 그렇게 겸손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물론입니다. 예, 잘생겼습니다. 네, 예쁩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대답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문화가 섞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세대마다 여러 가지 문화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겸양에 대한 표현들도 많이 변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혹시 따제나 교수님 질문하실? 예, 전원주 교수님 뭐? 아니, 제가 이제 방금 유미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 학습자가 일관되게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보다는 상대 한국어 화자의 나이를 보면서 이제 그 반응을 하면 참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라면 고마워. 나 잘하지.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고 한 40대, 50대 넘어가면 잘하기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갈 수 있게. 그래서 한국어도 사실은 저희가 틀에 따라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가르쳐 주시면 이제 정말 그 청자에 맞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혹시 따제나 교수님 다른 교수님께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언어적인 문화가 아까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언어적 문화가 그렇게 많이 바뀌어가는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되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들? 언어적인 문화가 뭐라고 하셨어요? 언어적인 문화가 계속적으로 바뀌어 가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20대도 그렇고 세대간도 바뀌고 뭐 어떻게 보면 나라 간도 점차적으로 문화들이 계속 변하는데 그 이유가 과연 뭘까? 그리고 요즘 저는 덧붙여서 요즘에 변하는 트렌드는 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혹시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많이 바뀌었는데요. 여러 가지. 어떻게? 상당히 모르겠어요. 뭐가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사실은 사람이 만드는 그 자연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사람이 만든 거를 그 문화를 본다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올해는 당연히 정말 비대면 상황 때문에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저희가 보통은 뭐 손으로 이렇게 인사하거나 악수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사해서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 만났을 때 악수하지 않고 이렇게 바뀌면서 역사적으로 나중에 2020년에 그 새로 생긴 뭐 인사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언어 문화가 바뀌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교류가 사실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20대 때 느꼈던 그런 그 한국어의 어떤 학습 문화하고 지금 이제 50대가 돼서 느끼는 부분하고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류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한국의 어떤 그 젊은 층들이 새로운 문화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오히려 그 20대, 30대가 만들어내는 문화들을 기성세대가 또 보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배타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빨리 제가 보기에 새로운 문화의 융합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교류와 융합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른 선생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를 들면 홉스테드 같은 분이 이제 세계의 언어 문화를 분류하면서 이렇게 뭐 개인주의, 집단주의, 그다음에 이제 불평등 문화, 평등 문화, 남성 문화, 여성 문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히 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권력거리라고 표현한 그 불평등 정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는 좀 약간 충격적이긴 한데 지구상의 위도와 관련이 있대요. 그다음에 그 인구 규모라든가 그런 거죠. 그다음에 경제적인 수준의 변화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적으로 더 이렇게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 개인주의 성향이 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이나 자신의 정체성을 굉장히 상호관계적으로 규정하던 그런 사람들이 개인주의 경향이 이제 커진다는 것은 이제 정체성도 개인적 정체성을 더 중시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관계적인 그런 측면의 확보보다는 자기 중심의 자기 주장을 더 강조하고 또 이런 식으로 소통 방식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 다른 측면은 이제 그런 사회적 변화들 중에 하나는 또 이렇게 가족 관계 같은 것도 변하잖아요. 예전에는 좀 대가족이니까 호칭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서로 상호 간에 그 위계적인 질서도 막 그 가족 안에서 필요하고 근데 지금은 워낙 핵가족이고 심지어 1인 가구도 엄청 많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은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문화 간의 교류가 확대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경제적인 변화 그리고 그런 것이 빚어내는 어떤 그런 그 개인주의의 강화 또 이렇게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매체 환경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지금 SNS로 대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집에서도 밥 먹어라 이것도 이렇게 문자로 보내가지고 애들 나와서 식탁에 앉게 만드는 이런 상황도 있고 연인들 간에도 서로 옆자리에 앉았으면서도 이렇게 SNS로 소통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런 의사소통 문화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데 영향을 미치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관련하여서 사실은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질문은 나중에 답변해 드리기로 했는데요. 제가 질문을 보고 말았습니다. 쿠만 선생님께서 지금 민병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홉스테드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같은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사실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가고 있는 상태라고들 보고 있죠. 근데 질문해 주신 건 고맥락 사회에서 저맥락 사회로 한국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특징이 뭔지도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생각하시는 바를 여기 계신 네 분 교수님께 공통 질문으로 지금 올려주셨습니다. 답변을 전은주 선생님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사실은 우리가 문화를 바라볼 때 이분법적으로 고맥락, 저맥락 이렇게 바라보는 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폴이 얘기했던 76년
벌써 이제 거의 5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굉장히 그 탁월한 연구의 관점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세계화가 되어 있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이런 차원에서는 물론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한국의 어떤 학업 문화를 이야기할 때 고맥락, 저맥락이라는 그 관점을 도입을 하긴 했지만 아까 이제 제 연구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보다는 사실은 어떤 민감한 사건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일본인 화자라든가 중국인 화자라든가 러시아인 화자들이 각각 겪었던 그런 민감한 사건들을 쭉 종합을 해서 우리가 어떤 세대, 어떤 그 사람을 만나서 소통을 하더라도 서로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그리고 당황해하지 않고 상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고맥락, 저맥락 이렇게 양분해서 바라보는 거는 이제 좀 한계가 있어서 다른 식의 어떤 그 연구 관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질문에 대해서는 좀 저맥락 사이로 가고 있느냐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저희가 이제 한국 사회나 다른 문화를 볼 때 좀 더 그 각각의 그 어떤 문화나 상황에 맞추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교수님들은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렇게 고맥락, 저맥락으로 전체를 설명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언어 문화의 변화는 굉장히 어떤 근본적인 부분들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본적인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언어 구조 자체가 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는 뭐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I love you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여기 있고 당신이 거기 있으니까 사랑합니다라고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금방 바뀔까요? 예를 들어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굉장히 최근의 일이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배우자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 가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뭐 참빗을 하나 사다 드리면 그게 사랑합니다는 말을 대신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옛날이지. 너무 옛날 얘기겠지만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 다 사랑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막 저맥락 사이로 가가지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 가는 건 되게 어색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냥 간단한 얘기지만 그런 언어적인 것들은 굉장히 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의 생각도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공유되는 부분들이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분화하면서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공적인 영역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저맥락적인 그런 소통을 요구받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론하는 자리에서는 다 표현을 해야지 그걸 그냥 눈치로 서로 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발표하는데 다 표현을 해야지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건너뛰는 부분들이 많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적인 영역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정보 중심의 그런 소통들을 많이 할 것 같고, 여전히 사적인 영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사람들이 야 그것도 모르냐? 책 보면 알아야지. 그렇게 눈치가 없어? 아직 이런 말 많이 하고 그 말이 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여서 갑자기 막 우리 사회가 아무리 빨리 변한다 하더라도 고맥락 사회였다가 개인주의의 가장 다른 쪽 한 정점에 있는 미국과 같은 사회로 그렇게 개인주의 사회가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가진 않을 거고 어느 정도 뭐 부분 이렇게 다른 양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여유롭게 지금 진행을 해왔었는데 다른 세션이 다 끝난답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참여하신 네 분 교수님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든 이 항고대회 관련해서든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치려고 합니다. 따지하나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전주 교수님, 죄송합니다. 나카가와 교수님, 그다음에 민병곤 교수님 순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따지하나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려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지금. 오늘 참여하신 것에 대한 어떤 소감 정도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학술대회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원주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저는 그 세 분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사실 4명 화자끼리 서로 어떤 내용을 발표하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 4명이 사실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하나로 모아진다는 점을 보고 굉장히 오늘 참 의미가 있었다. 한국어 화법이 도대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제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서 한국어 교육에서 이 한국 화법 문화를 어떻게 교육의 내용으로 방법으로 변화시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학술대회 개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에 나카가와 교수님. 네, 제가 가장 그 화법에서 떨어진 그 주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를 일부러 발표한 이유가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사회든 다양성을 금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의사소통 방식, 화법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열심히 한국어 화법을 배운 사람인데 앞으로 어느 나라의 화법이라든가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거를 던지고 싶어서 개인 네. 문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병건 교수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한국어 교육은 우리 나카가와 교수님하고 모조리 타지아나 교수님께서 잘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은주 교수님이나 저는 이제 국어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어 교육하면서 우리 화법과 의사소통 또 우리 언어 문화에 대한 그런 좀 성찰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언어 문화에 대한 어떤 문화적 감수성 그리고 개방성 이런 걸 많이 길러줄 수 있는 교육 컨텐츠들을 많이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전은주 교수님도 아마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교육이든 한국어 교육이든 전체적으로 우리 언어 문화에 대한 그런 어떤 개방성과 다양성 이런 부분들을 좀 추구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에서도 비교 연구가 갖는 의미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국어를 한국인들끼리만 들여다보는 것보다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 한국어 자체를 좀 더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세계를 교류한다라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상호 문화를 이해한다는 관점에서도 오늘의 연구 발표해 주신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멀리서도 참여해 주시고 바쁜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더군다나 채팅으로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20 세계 한국어 대회 첫날 국어 화법과 소통 집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교수님과 청중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있을 집담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